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선관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거대 양당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감사원 감사 수용이 먼저라는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선관위원들이 오늘 다시 모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오늘 선관위회의에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감사를 받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의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지며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감사 수용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 같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자신 이 자리 자체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에 대해 한 선관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정치가 아닌 법 해석의 문제라며 기존의 거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착수 방침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법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네, 거대 양당은 선관위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어제 합의했는데 합의 하루도 안 돼서 이견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가 먼저 이뤄진 뒤에야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를 앞둔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법에 어긋난 감사를 밀어붙인다며 오히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란 말을 꺼냈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중국 대사를 찾아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냐고 직격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사대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 얼굴에 먹칠한 야당 대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제 회동은 한중 양국의 경색된 경제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거듭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더글로리 현실판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지명 이후에 입장을 내겠다며 지명 뒤엔 청문회 등 의견 표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 전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재작년 가족 모임을 통해 자녀 A씨에게 서울시 선관위 경력 채용 가능성을 알려준 거로 확인됐습니다. 전 의원 측은 신 상임위원 자녀가 다른 지원자보다 2주 이상 먼저 채용 사실을 인지했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도 미리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신 상임위원이 서울시 선관위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면접을 받았고 면접 점수 공동 2등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조합원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흥송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서울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입니다. 경찰이 오늘 아침 8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건물 앞에 집결해 있긴 하지만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업무 수첩, 집회 계획서 등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한 집회를 비롯해 같은 달 1일과 11일 집회까지 3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경찰은 노조가 1박 2일 집회 당시 소음 기준을 위반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 집회를 열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옥기 위원장 등 조합원 20여 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금까지 4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면서 노동절에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돼야 자진 출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도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해외여행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민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적자 규모 얼마나 됐습니까? 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7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2달 연속 적자를 낸 뒤 지난 3월 2억 7천만 달러 턱걸이 흑자를 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운송과 여행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수지는 12억 1천만 달러 적자로 부진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억 달러 넘게 급감한 규모입니다. 다만 적자폭은 지난 3월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 수지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4월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도 9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지가 지난 1월 이후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나타냈고 4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4월의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은행은 이번 경상수지 수치는 나름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경상수지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엄은주입니다. 승객이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서 발생한 항공기 수리비가 6억 4천만 원을 넘는 걸로 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모두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서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수리비를 6억 4천만 원으로 산정했고 이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적으로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와 의사협회는 어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챗 GPT가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AI는 우리 일상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교과서에서도 활용될 거로 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학생별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학생마다 맞춤형 교과서가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덧셈, 뺄셈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AI에게 이렇게 관련된 활동을 추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학생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진단도 내려줍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단점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기술에 대한 과잉 의존,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도 한계로 꼽힙니다. 일부 교사들도 디지털 기술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일부 과목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면 3학년쯤 AI 교과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일부 과목은 제외될 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8월쯤 발표됩니다. AI가 새롭고 활용도가 높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재수학원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검체를 채취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재수학원 건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학원생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원체에서는 이상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이가 없이 새벽 4시에 물설사하고 배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학원 못 갔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원생 수는 750명 정도인데 자정까지 집계된 식중독 의심 환자는 130명입니다. 살짝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설사도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는 휴일인 6일을 제외한 5일과 7일 점심과 저녁 보존식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환자 3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심 사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많은 인원이 증상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4월 후에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음식을 만든 조리원 건강 상태 점검과 칼이나 고무장갑, 도마 등에 대한 세균 검사도 이뤄졌습니다. 급식업체는 급식비 전액을 환불 조치하고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오늘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쉬겠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구청장은 그제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권도형 대표에게 자필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편지를 통해 지난해 6월 창당한 지금 유럽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지난 2018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정치 자금도 후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0살 이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에 한 골 차로 졌습니다. 2회 연속 결승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이탈리아에 주도권을 내주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슈팅수 7개 대 19개, 골문 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3개와 9개로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실리 축구를 펼쳐온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 역시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워 이탈리아와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14분 이탈리아의 골잡이 카사데이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3분 베주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주장 이승원이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차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승원은 이번 대회 2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4년 전 이강인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1분 위험지역에서 내준 프리킥을 이탈리아의 파푼디가 절묘한 왼발 슛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우리 선수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으며 거침없는 질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열린 4강전에서는 우루과이가 이스라엘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월요일 새벽 3, 4위전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이른 새벽 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끝까지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3, 4위전에도 선수들이 선전해주길 기대를 모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거리로 모여든 사람들. 붉은 악마 상징인 뿔머리띠부터 온몸에 휘두른 태극기까지. 각양각색 차림으로 멋을 낸 시민들의 광장의 푸른 잔디는 어느새 붉은 물결로 일렁이었습니다. 한껏 달아오른 광화문 광장, 시민들은 우렁찬 함성을 내지르며 우리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결승까지 단 한 경기. 팬들의 간절함은 남달랐습니다. 오늘 또 이제 4강전인데 또 이겨야죠. 결승 갈 거니까 열정적이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전반 초반 이탈리아의 선제골이 터지자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지만 이승원 슛! 금세 터진 주장 이승원의 동점골에 광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나란히 한 골을 주고받으며 마무리된 전반전. 승리를 향한 염원은 더 커졌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승입니다. 승!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선수들의 발짓 하나하나에 광장에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후반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이탈리아의 프리킥이 통안의 결승골로 연결되자 응원단의 얼굴엔 진한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결승행은 좌절됐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운 우리 선수들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팬들. 졌지만 그래도 재밌고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대표팀 분들이랑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애초 예상보다는 적은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비록 아쉬운 결과였지만 거리 응원에 나선 팬들은 마지막 3, 4위전에 기대를 걸며 끝까지 응원을 다짐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은중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투혼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서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설 때 본인과 국민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투지와 신념을 잃지 않으면 원하는 길이 반드시 나타난다며 선수들이 곧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라고 응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KBS 얘기 짧게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을 철회하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KBS 사장에게 뭐 퇴진을 요구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분리징수라는 것은 대통령실에 이른바 국민들이 의견을 내서 의견을 모아내는 공론된 장이 있어요. 네. 그 국민 대화라고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거기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고 96%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분리징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네. 대통령실은 정부의 그 권고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률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시청률 폐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니까. 단순히 시청률 낼 때 지금처럼 전기요금에 합산해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알아서 낼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 세계적인 추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시청률 분리징수를 처리해 주면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좀 뜬금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KBS라는 그 곳이 방송으로서 그 방송의 공정성, 그다음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계속 강조하시던 분인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건 대통령하고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왜 대통령하고 풉니까? 오히려 정치 권력으로부터 가까이 가려는 모습이 스스로의 어떤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과의 면담이 아니라 5만 명이 넘는 그 대통령실의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만나서 설득하시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위원장님께서 뜬금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전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이러면서 MBC 기자를 전용기에서 태우지 않은 사건, 그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또 제명시킨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지금 사임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현 정부가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시점이 이 수신료 분리징수와 맞물려서 KBS 사장이 지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나의 거취와 이 네. KBS 수신료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서 반대를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에 대한 그 구분은 별개로 두고 저는 이 사안만 가만히 두고 보면 사실상 현 정부의 이 방송 장악 시도라는 것이 전임 정부의 임기가 남아있는 그 사장에 대한 그 임기까지 연계시킨 것이 분명히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은 전혀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저는 네. 저 사장님이 자신의 이 거취를 통해서 KBS의 사활을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공석이죠,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동관 특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내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언론에서 거의 내정인 것처럼 발표만 안 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 특보가 입장문을 내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대통령실 통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기이한 상황인 게 맞죠. 어제 대통령실에도 기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던데 지금 대통령이 공식 지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명자로서의 또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닌데 자꾸 내정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정설과 관련해서 이동관 특보의 이제 과거 학폭과 관련된 논란이 아들의 학폭입니다. 예, 그렇죠. 아들의 학폭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가 예. 일찍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이동관 특보가 자기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학폭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최근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폭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동관 특보가 내놓은 내용을 쭉 보니까 다소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진짜 집단적으로 정말 악마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집단 괴롭힘이 아니고 한참 피가 끓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좀 다른 성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관 특보의 주장대로 싸우고 바로 화해하고 서로 간에 처벌을 원치 않은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글로리에 나왔던 그런 악마적인 집단 괴롭힘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성격 자체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이제 야당 측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걸 굉장히 이제 학폭과 관련해서 쟁점화 시키고 있지만 이걸 이제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는 팩트 체크 입장에서 입장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더글로리가 너무 많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학교 폭력의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 뭐 그보다 덜한 것도 학교 폭력이죠. 그거는 워낙 수위가 높았고요. 그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학폭과 관련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일단 임명 내정이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안도 알기도 전에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동관 지금 특보가 이전에 MB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던가, 네. 그의 거치가 어땠던가, 네. 뭐 이 부분에 대한 언론계에서 우려를 하는 지점들이 이 내용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지난 MB 정부 시절에 제가 아까 그 사전에 또 KBS 사장의 거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온 이후에 방송, 뭐 언론 이런 쪽에 탄압과 장악 시도가 보인다 하면서 이 이동관이라는 이 MB 시절에 방송을 탄압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론계에서 학폭 문제를 더 크게 키움으로 해서 이 걱정스러운 이 인물이 또 현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 전에 좀 네.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여론을 조성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민주당은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게 되면 사실 뭐 내정 철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네. 본인이 내정되고 임명이 될 것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보이는 네. 행동을 하셨거든요. 뭐 내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철회하는 일도 없겠죠, 사실. 네, 일단 그 수순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굉장히 뜬금없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예. 8장의 입장문을 보면서 반박할 내용은 굉장히 많아서 좀 이따가 뭐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다 몇 가지 저희가 설명을 그 할까요? 문제만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미 MB 시절에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인물 아니냐. 근데 굳이 또 이 사람을 소환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어떻든 방향이 어떻든 뭐 잘했건 못했건 그때 당시에 혼란이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굳이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MB 시절에 당시 이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홍보수석을 했죠. 네.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통위원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져서 당시에 모든 언론사 방송사에서 파업도 했고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저는 전혀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지만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사를 떠받들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근데 홍보수석 뭐 역시도 이건 마찬가지고요. 뭐 부연입니다만 대변인 시절에도 그 언론사와 좀 각을 세우고 고발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건들이 이슈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어떻게 하면 언론에 많은 것들을 좀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바라는 그리고 그걸 공보라인에서 그때 어떻게 잘 홍보할 수 있는가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다는 이유로 이동관 수석이 방송 장악을 했던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견강부여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구체적인 무슨 확정된 사건이 있거나 사례가 있다면 모를까? 그리고 이제 그런 아마 우려 때문에 민주당과 지금 이 일부 방송국에서 이 학폭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게 12년이 지난 일입니다. 네. 학폭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걸 이제 악마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아직 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명에 대해서 만약에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면 저는 당당하게 서로 간에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저는 충분히 공수 교대하면서 저는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이걸 라디오에서 듣다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방통위법에 보니까요. 결격 사유를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여기 보면 인수위원을 했던 분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방통위법의 결격사에 나온 인수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 말고 자문위원 뭐 무슨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명함이 있죠. 근데 인수위원은 한 30명 이내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과가 있고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수위원이 아닌 자들로 3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특별 고문은 괜찮다. 그렇죠. 인수위원은 수많은 사람들 명함을 찍은 사람들 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방통위법의 취지를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열해 놓은 걸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은 안 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방통위원으로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대를 한 최민희 의원 건과 비교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합의가 됐긴 했습니까 혹시? 그렇죠. 통과시켰죠. 그렇습니까? 국회에서는. 예. 국회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지금 대통령 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에서 문제 전력을 삼아서 정보통신협회였나요? 어디에서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 재직한 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살펴보겠다 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통위법에 특히나 통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내 편, 네 편 지금 갈라서 우리 쪽에 문제되는 것은 문제 없다라고 유지해오던 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난 MB 시절에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그다음에 홍보 수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방송 장악 내지는 언론 탄압을 한 것이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변인실에서 발간했던 그때 보고서 등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 채널에서 방송 보도 편향돼 있는 보도들이 있으면 그 앵커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후에 뭐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겠죠. 손석희 뭐 백분토론 사회자를 경질시키거나 뭐 교체시킨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서 뭐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이었지만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 출신의 막강한 언론적 뭐 그쪽 관계자로서 저희가 이동관 그 당시에 대변인 홍보수석을 꼽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학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 이동관 지금 특보님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국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했고 오염수 특위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이견이 아직까지 좀 좁혀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회의 내용 저희가 요약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원내 수석들끼리 합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하루 만에 바로 이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 여야가 서로 간에 원하는 거 하나씩 교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그런 타협의 산물인 건데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민주당이 정말 원했던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선관위와 관련된 국정조사도 서로 간에 다 원했던 것들이 합의가 됐는데 하루 만에 좀 돌아서니까 또 부대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 선관위 관련해서 감사를 먼저 받아라라고 지금 조건을 걸었고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감사원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조건이 서로 간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매일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에서 오랜만에 단비처럼 합의사항이 나왔으면 적어도 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회 청문회 건은 국민들이 또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다시 또 여야가 좀 만나서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에서 선관위원 다 사퇴하라는 거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압박용이겠죠? 선관위 사퇴라는 건 정치적 요구죠. 선관위 사퇴를 어떻게 압박을 해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임기가 다 있는 분들인데. 예, 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일지 말지 선관위도 오늘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헌법에서 정한 선관위의 그 독립성을 사실 폄훼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요.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법은 헌법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선관위 내에 특혜 채용 부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쪽 입장이고요. 또 하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부분은 조금 있으면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는 일본의 들러리를 서주거나 대변인이 되어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것인데 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가 나온 이후에 하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청문도. 네네. 오. 그러면 결국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IAEA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대한민국 시찰단이 일본에 방문하고 와서 네. 결과 없는 결과를 보여줬던 그 모습이나 IAEA에서 내놓을 보고서나 별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이 오염수의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전, 생명에 얼마나 위험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알리자는 건데 그 취지에 전혀 뭐 부합하지 않으니 이 조건을 지금 새롭게 다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네. 됐든 내용과 형식이 합의가 잘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요. 감사원 감사 꼭 받아야 됩니까? 국정조사 먼저 하면 안 돼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하고 감사원법의 규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저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도 다시 또 토론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 MZ세대들 2030이 생각해 볼 때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부모가 그것도 자기 동생을 자녀를 자기가 근무하는 선관위에서 누구도 모르게 그냥 짬짬이로 특혜로 채용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관위가 환골탈태하는 입장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 정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저에게 누가 제보해 준 말을 들어오면 경북 영양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구가 16,000명입니다. 16,000명의 인구 있는 경북 영양군에 최근에 가보니까 군청 바로 옆에 농협 건물보다 더 좋은 선관위 건물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관위가 시군 단위마다 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그 공무원 인원들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선거를 위해서 4년 선거가 없을 때는 놀아요. 별로 할 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하고 총학생회 선거 같은 거 유탁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논다는 표현보다는 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이 분노를 생각하면 법을 따져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철저히 봐서 스스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각성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견은 없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상위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국가공무원법하고 감사법은 상위법이 아니에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선관위의 그 인사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선관위 내 사무총장이 감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이 국가공무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감사원법 내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헌법과 충돌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지금 정말 그 감사원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잘 따르겠다고 하는 감사원에서 지금 선관위까지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걸요. 헌법에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명시돼 있고 그 독립성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3.15 부정선거가 있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합의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선관위가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감사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같은 법률이에요. 헌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같은 방향이죠. 그러나 저렇게 무풍지대로 특혜형으로 남아서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영지가 될지 몰랐던 거예요. 왜? 알겠습니다.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켜켜이 썩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환골탈퇴 수 있도록 하려면 안 되니까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일을 주도해야 됩니다. 사무총장이 인사를 해야 되고 사무총장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총장부터 썩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불비한 법은 갖춰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시각이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 좀 더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조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당은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은 배격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선전선동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科学的根拠に基づく誠実な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これでそうやっ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ように努力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좀 내고 태평양 자신이 그 지볼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어제 뭐 양당 대표가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났고요.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뭐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외교 노선을 놓고 이제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 면담의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공개적인 면담을 할 때는 당사로 초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도 당사로 있고. 오시라고 해서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 후보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또 대표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할 경우를 생각하면 저 중국 상하이밍 대사 관저로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네. 무슨 말이 있었는지 보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직접 초청을 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관저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건 되게 비공개로 할 때. 왜냐하면 이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친선을 도모할 때는 관저에서 만찬 같은 걸 자주 합니다. 저희들도 초청을 받아서 가죠. 이제 그럴 때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준비를 해온 자료를 상하이밍 대사가 굉장히 길게 다 이걸 낭독을 해서 읽었고 이게 민주당의 그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만남의 방식 자체에서 좀 상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활용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일본 대사로부터 과학과 객관에 근거한 자료에 근거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 만나서 이 정도 입장 얘기한 거는 평가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그 악의적 선동,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한다.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지금 그 뒤에 백드롭을 보면 괴담, 선동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현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을 대변해 주는 모습을 계속 취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시기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주변 인접국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할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일본 분을 만났습니다. 그 형식, 내용. 김기현 대표도 중국 대사를 한번 만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차라리 뭐 피지에서도 내무장관이 문제되지 않냐고 말을 했던 그런 태평양 도서 연안에 관련돼 있는 이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는 인접한 국가들의 관계되는 분들과 만나시는 게 더 지금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이겠죠. 외교라는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마치 지금 다른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관을 찾아간 것을 가지고 4대다, 뭐 4대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실리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문제를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대한민국 이익이 어디 있느냐 이 지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전 국민이 지금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70~80%가 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주변 국가를 만나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대중국 무역 수출이 늘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원인 등의 문제가 사실 전략적 동반자 국가라고 했던 국가를 적대국으로 돌림으로 해서 지금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다루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한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뭐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비판보다는 반론 차원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그런 전망에 부합하는 외교 활동을 하는 걸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뭐랄까요,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 주변 국가, 열강 국가의 틈새에서 우리의 균형자적인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쪽 중국의 입장을 듣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그렇게 활용된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사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준비해 왔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굉장히 오만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야기했을 때 뭐 불장난을 치면 불에 타 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오만한 중국의 대국주의적 태도가 이재명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한 겁니다. 뭐 한 수 가르쳐 주듯이 잘못이다. 귀국의 책임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식의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판을 깔아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 핵심을 지금 보도를 하지 않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현 정부의 기조대로 나갈 경우에 불가하겠다라고 하는 4대 정책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입장을 우리는 유지할 수도 있으니 같이 공조하자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살펴보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경주는 31도까지 치솟는 등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영남 내륙에서는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 29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도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들어오겠습니다.